한국이 만든 배요. 비싸기만 한 장난감입니다. 일본 해운업계 거물의 폭탄 발언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은 몰락한 조선 강국의 자존심을 되찾겠다며 정부와 업계가 손을 잡고 세계 바다의 주도권을 자기들 손에 쥐려 했던 것이었죠. 이대로 가면 한국은 물론 차세대 선박 시장 전체를 일본이 다시 장악할 위기였는데요. 하지만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조선 기술이 아닌 예상치 못한 기술을 앞세워 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것. 전 세계 해운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의 조선 기술이 정상에 오르고 7천억짜리 배를 사기 위해 세계가 줄을 서게 만든 비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으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연료비가 우리 회사 수익을 전부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 안에 떨어진 순간 저는 자리에 앉은 채 잠시 굳어버렸습니다. 전 세계 주요 해운사 CEO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습니다. 원래라면 활기찬 투자 논의가 오가야 할 분위기인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발표자의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조금씩 무거워졌고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을 짚는 손들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이 하루에 쓰는 연료비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에 육박합니다. 태평양을 한 번 건너는 데만 수십억 원이 나가고 선박 수명인 25년을 채워 운항하면 연료비만으로 1조 원에 가까운 돈이 사라집니다. 배 한 척을 사는 데 드는 건조비가 2천억 원. 안팎김을 감안하면 연료비는 이미 배값의 몇 배를 넘어섰습니다. 그게 어전을 일이었다면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침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규제였습니다. 얼마 전 국제해사기구, 즉 IMO는 충격적인 선언을 내놓았습니다. 해운산업 전체에 탄소 감축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20%, 2040년까지 70%를 줄이고 결국 2050년에는 탄소 순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몇 년 뒤부터는 탄소 배출권 거래 의무가 생기고 그로부터 몇 해 후에는 탄소세가 톤당 380달러 수준으로 부과될 예정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조용히 노트에 받아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규제가 아니라 선고에 가깝다고요. 연료비가 이미 수익을 갉아먹는 상황에서 탄소세까지 얹히면 해운사들의 재무 구조는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 이릅니다. 일부 중소해운사들은 신조 선박 발주 자체를 중단했고 저도 기존에 작성했던 투자 보고서들을 전면 수정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단상에 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본 조선사와 연계된 컨설턴트였는데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세대 연료의 해답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요. 그가 내세운 기술은 암모니아 추진이었습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연료이기 때문에 탄소세 부담에서 자유롭고 일본은 이미 관련 기술을 확보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발표 자료를 들여다보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암모니아는 기존 연료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현저히 낮습니다. 같은 거리를 이동하려면 훨씬 많은 양을 실어야 한다는 뜻이고 그만큼 연료 탱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탱크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화물을 실을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저는 계산해봤습니다. 화물칸 손실이 최소 10%, 많게는 15%에 달했습니다. 배는 화물을 실어야 돈이 됩니다. 그 공간이 줄어든다는 건 사업 모델이 흔들린다는 의미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발표가 끝나는 걸 지켜봤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온 저는 새로 도착한 투자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여러 선박 발주 프로젝트들을 훑어보다가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선박 건조비 7천억 원. 처음 그 숫자를 보고 저는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배가 7천억이냐고요. 기존 대형 컨테이너선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전혀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연료비 0원, 탄소세 0원, 그리고 문서 상단에 적힌 설계 명칭, 핵추진 컨테이너선, 마지막 페이지 아래쪽 작은 글씨로 적힌 한 단어, 조선소 한국.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설계가 세계 해운 산업의 판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싱가포르 사무실에서 그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그냥 흥미로운 자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들여다볼수록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순히 건조비가 비싼 선박이 아니었습니다. 기존 선박들과 비교했을 때 숫자 구조 자체가 달랐습니다. 기존 대형 컨테이너선의 총 비용을 25년 기준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건조비 약 2천억 원에 연료비가 1조 원에 육박하고 앞으로 부과될 탄소세까지 더하면 25년 동안 들어가는 총 비용은 1조 5천억 원을 훌쩍 넘깁니다. 그런데 보고서 속 설계는 건조비 7천억에 연료비 0원, 탄소세 0원이었습니다. 총 비용이 그냥 7천억이라는 뜻이었어요. 1조 5천억 대 7천억. 초기 가격만 보면 3배나 비싼 배가 전체 비용으로 따지면 절반도 안 됩니다. 저는 계산을 3번 다시 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선뜻 믿기지 않았습니다. 원자력 추진 상선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상업화된 적 없는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저는 도쿄에서 열리는 조선기술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마침 싱가포르 포럼에서 암모니아 기술을 발표했던 일본 측 컨설턴트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자력 추진 선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는 잠시 웃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업해운에서 원자력은 불가능하다고요. 안전 문제, 국제 규제, 항만 입항 제한 등 현실적인 장벽들을 나열했고 결국 현실적인 해답은 암모니아이며 일본은 이미 준비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칠 전부터 머릿속에서 맴돌던 의문을 참지 못하고 꺼냈습니다. 암모니아를 쓰면 화물칸이 줄어들지 않냐고요. 그 순간 일본 컨설턴트의 말이 잠깐 끊겼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짧았습니다. 사업은 타협입니다. 그 한마디가 오히려 저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화물칸이 줄어드는 기술은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고요. 배의 존재 이유는 화물을 옮기는 것인데 그 핵심을 타협하는 순간 그건 진짜 해결책이 아닙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로비로 나오던 중 한 남성이 조용히 제 옆에 섰습니다. 명찰에는 한국조선소 엔지니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원자력 선박 이야기를 들으셨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렵지 않냐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해운업은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요. 무슨 의미인지 되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 가격만 봅니다. 하지만 진짜 숫자는 25년 뒤에 나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고 저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닫지 못했습니다. 25년이라는 숫자. 그건 정확히 선박의 평균 수명과 일치했습니다. 저는 다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연료비, 탄소세, 유지 운항 비용까지 전부 25년 단위로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선박의 숫자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기존 디젤 선박 총비용 1조 5천억 원 이상, 원자력 추진 선박 총비용 7천억 원. 화면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수치 자체는 틀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새 배에 비싼 배가 실제로는 절반도 안 드는 배라는 사실이요. 그 즈음 또 다른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최근 선박 발주 데이터를 들여다보다가 유럽 해운사 두 곳이 한국조선소와 비공개로 기술 협의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내부 보고서에는 짧은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차세대 추진 시스템에 대한 논의라고요.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천천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뭔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결국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남긴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25년 뒤의 숫자, 계산으로는 이미 확인했지만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는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25년간 수백 건의 투자 보고서를 쓰면서 제가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숫자보다 현장이 먼저라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한국 상공에 들어섰을 때도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원자력 추진 상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앞서 나간 이야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없던 기술이 갑자기 현실이 된다는 건 적어도 제가 지금껏 분석해온 시장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소에 도착한 순간
저는 먼저 그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도크 하나의 크기가 웬만한 도시 블록과 맞먹었습니다. 수십만 통읍 선박이 동시에 여러 척 올라가 있었고 거대한 크레인들이 조용하지만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강철 구조물들이 층층이 쌓여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곳이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배를 만드는 곳이라기보다는 바다 위를 달릴 도시를 조립하는 곳에 가까웠습니다. 안내를 맡은 엔지니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운업은 지금 선택의 순간에 와 있다고요. 저는 연료 문제 때문이냐고 물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싱가포르 포럼에서 느꼈던 불안감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화면에는 대체 연료들의 성능 비교 그래프가 띄워졌습니다. 엔지니어는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먼저 암모니아였습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밀도가 기존 연료보다 현저히 낮아서 동일한 항로를 운항하려면 연료 탱크를 3배에서 4배 가까이 키워야 합니다. 탱크 공간이 그만큼 늘어나면 화물칸은 자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도쿄에서 제가 지적했던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엔지니어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배는 화물을 실어야 수익이 나는데 연료 때문에 화물칸이 줄어드는 순간 사업 모델이 무너진다고요. 다음은 수소였습니다. 에너지 밀도는 높지만 액화 보관을 위해 영하 253도의 극저온 환경이 필요합니다. 초고압 탱크도 있어야 하고 이 구조를 대형 선박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극히 어렵습니다. 기술 자체가 미성숙한 것이 아니라 선박이라는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게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메탄올도 검토됐지만 글로벌 규모의 안정적인 공급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배는 전 세계를 다니는데 기항지마다 메탄올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없다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LNG는 이미 일부 선박에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지만 여전히 탄소를 배출합니다. IMO가 못 박은 2050년 넷제로 목표를 맞추려면 LNG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십 년 뒤에는 결국 또 다른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엔지니어가 화면을 끄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해운업은 지금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일본 컨설턴트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도쿄 세미나에서 그토록 자신 있게 외쳤던 암모니아가 실제로는 이 막다른 골목을 피해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연료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를 옮기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본이 암모니아를 미래라고 주장하는 걸 어떻게 보냐고요. 엔지니어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암모니아 자체가 나쁜 기술은 아니라고요. 하지만 해운업을 구조적으로 바꾸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연료를 교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동력 체계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그는 새로운 설계도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나직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며칠 전 싱가포르 숙소에서 밤늦게 들여다보던 그 투자 보고서 속 설계였습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이건 기존 원자로가 아닙니다. SMR이라고 합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Small Modular Reactor.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SMR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순간 저는 솔직히 반사적으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원자로라는 단어 자체가 그랬습니다. 수십 년간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된 이미지가 있었으니까요. 방사능, 사고, 피해.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가장 불편한 질문을 꺼냈습니다. 원자로를 바다 위에 올린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체르노빌도 후쿠시마도 다 원자력 사고였다고요. 그걸 선박에 실어서 전 세계 바다를 돌아다니게 한다는 게 진짜로 가능한 이야기냐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질문을 던지고 나서 약간 민망했습니다. 너무 직설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엔지니어는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맞다고요. 위험하다고요. 그 대답이 오히려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박을 예상했는데 동의가 돌아왔으니까요. 그는 바로 다음 문장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옛날 원자로 이야기라고요. 화면에 2개의 그림이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왼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존 원자로, 오른쪽은 SMR이었습니다. 엔지니어는 기존 원자로부터 설명했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고압 시스템,
그리고 복잡한 냉각 장치. 이 구조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이해하려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원자로가 작동하는 동안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냉각 시스템이 어떤 이유로든 멈추는 순간 열이 제어되지 않으면서 사고로 이어집니다. 체르노빌도 후쿠시마도 결국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전기가 끊기거나 냉각 장치가 고장 나면서 연쇄적으로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전혀 다른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MSR 용융겸 원자로, Molten Salt Reactor? 엔지니어는 간단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기존 원자로는 압력밥솥이라고요. 내부가 고압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 압력이 폭발적으로 분출될 수 있습니다. 반면 MSR은 소금 냄비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대기압 상태에서 운전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폭발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압력밥솥과 소금 냄비라는 비유가 의외로 너무 명확하게 이해됐기 때문입니다. 엔지니어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원자로는 전기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연 대류만으로 스스로 냉각된다고 했습니다. 별도의 장치나 전력 없이도 물리적 원리에 의해 열이 빠져나가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후쿠시마 사고가 바로 전원 상실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조건에서도 안전하다는 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구조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세 단어를 적었습니다. 대기압, 자연 냉각, 소형 모듈,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사고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뜻이냐고요. 엔지니어는 고개를 끄덕이며 SMR의 구체적인 수치를 설명했습니다. 기존 원자로의 10분의 1 수준 크기에 출력은 300메가와트 이하, 그리고 모듈형 구조 덕분에 원자로 전체를 하나의 독립된 안전장치처럼 설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크기가 작아지면 오히려 안전관리가 더 단순해지고 촘촘해집니다. 복잡한 냉각 배관이나 대형 압력 용기가 필요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원자력 선박이 이론적으로 오래전부터 가능했다면 왜 지금까지 상선에 쓰이지 않았냐고요. 엔지니어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요. 원자력 추진 자체는 군함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지만 기존 원자로는 크기와 복잡성 때문에 상업 선박에 얹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공간도 비용도 관리 인력도 군사 운영 방식이 아니고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SMR은 달랐습니다. 이제 원자로를 선박 크기에 맞게 줄이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게 진짜 현실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연하게 미래 기술처럼 느껴지던 것이 갑자기 손에 잡힐 듯 가까운 이야기로 바뀌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7천억짜리 배를 살 해운사가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엔지니어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질문을 전 세계 해운사 CEO들도 똑같이 했다고요. 그리고 그들도 직접 계산을 다시 해봤다고요. 그 순간 모두의 표정이 바뀌었다는 말과 함께 저는 아까 노트에 적어둔 세 단어 아래에 새로운 숫자를 하나 더 적었습니다. 25년. 회의실 조명이 다시 환해졌습니다. 엔지니어는 새 슬라이드를 열었고 화면 중앙에는 커다란 제목이 하나 걸렸습니다. Ship Lifetime Cost. 선박 생애 비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제목을 보는 순간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되겠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25년간 투자 분석을 해오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다면 진짜 숫자는 항상 총비용 계산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엔지니어는 먼저 기존 디젤 선박의 비용 구조부터 펼쳐놓았습니다. 건조비는 2천억 원에서 2,700억 원 수준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7천억짜리 원자력 선박은 비교 자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이 하루에 태우는 연료비는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에 달합니다. 태평양을 한 번 횡단하는 데만 수십억 원이 나가고 이 비용을 25년 동안 쌓아 올리면 연료비만으로 최대 1조 원에 근접하게 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연료비가 배값보다 비싸다는 것이었습니다. 엔지니어는 맞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IMO 탄소 규제 일정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 안에 탄소 배출권 거래가 의무화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탄소세가 톤당 380달러 수준으로 부과됩니다. 엔지니어는 말했습니다. 이제 연료비만 문제가 아니라고요. 탄소세가 그 위에 더해진다고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디젤 선박은 앞으로 25년 동안 연료비와 탄소세를 동시에 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엔지니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가 화면에 정리됐습니다. 기존 디젤 컨테이너선의 25년 총비용은 건조비 약 2천억 원, 연료비 최대 1조 원, 탄소세 수천억 원을 합산하면 1조 5천억 원을 넘어섭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그 숫자를 노트에 받아 적으면서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걸 다시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가 다음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SMR 원자력 선박, 건조비 7천억 원, 연료비 0원, 탄소세 0원, 총비용 7천억 원.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연료비가 0원이라는 말이 여전히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엔지니어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테이블 위에 작은 금속 캡슐 모형을 올려놓았습니다. 우라늄 연료 모형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라늄 1g이 석탄 3톤과 맞먹는 에너지를 낸다고요. 그래서 한 번 연료를 장전하면 25년에서 30년 동안 추가 충전 없이 운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캡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배 수명 동안 연료를 단 한 번도 넣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엔지니어는 맞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물 공간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연료를 거의 싣지 않아도 되니 대형 연료 탱크가 필요 없습니다. 그 공간이 전부 화물칸으로 남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암모니아 선박이 안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 즉 화물 공간 손실 문제가 여기서는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엔지니어는 마지막으로 간단한 비유를 꺼냈습니다. 기존 디젤 선박은 월세이고 SMR 선박은 내 집이라고요. 월세는 매달 돈이 나갑니다. 25년 동안 멈추지 않고요. 반면 내 집은 초기 비용이 크지만 그 이후로는 고정 지출이 없습니다. 저는 노트에 두 숫자를 나란히 적었습니다. 1조 5천억 원, 7천억 원,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 배 비싼 배가 총 비용은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엔지니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해운사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비로소 이 기술이 왜 투자 보고서에 등장했는지를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친환경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수익 구조 자체를 바꾸기 때문이었습니다. 탄소 규제로 무너지던 해운 산업의 경제 공식을 완전히 새로 쓰는 기술이라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비용 구조를 이해하고 나자 머릿속에서 전혀 다른 질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계산이 이렇게 명확하다면 왜 아직 아무도 이 배를 만들지 않았냐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비즈니스 케이스가 있다면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꺼냈고 엔지니어는 잠시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라고요. 이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합니다. 대형 선박을 실제로 건조할 수 있는 조선 능력, 그리고 원자력 기술. 엔지니어는 화이트보드에 그 두 조건을 적고 전 세계 주요 조선 강국들의 이름을 하나씩 올려놓았습니다. 중국, 일본, 미국, 한국. 저는 중국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세계 조선 시장에서 물량 기준으로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숫자만 보면 가장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품질이었습니다. 고부가 가치 선박, 특히 기술 집약도가 높은 선종에서는 여전히 결함 사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LNG 운반선에서 결함이 발견돼 특정 항만에서 입항을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새로운 항만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미국 항구에 들어올 경우 최대 150만 달러에 달하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운사 입장에서는 배를 한 척 살 때마다 미국 항로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 수수료를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쪽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없었습니다. 화이트보드에서 중국 이름 위로 조용히 선이 그어졌습니다. 다음은 일본이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도쿄 세미나에서 만났던 컨설턴트를 떠올렸습니다. 일본은 한때 세계 조선 산업을 이끌었던 나라입니다. 기술력도 있고 정밀 제조에 대한 노하우도 깊습니다. 엔지니어는 잠시 생각하더니 기술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회라고 했습니다. 몇 년 전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사회에서 원자력에 대한 감정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육상 원전 재가동 논의조차 격렬한 반발을 불러오는 상황에서 원자로를 선박에 실어 바다를 돌아다니게 한다는 건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에 가까웠습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도쿄 세미나에서 일본 컨설턴트가 강하게 밀었던 아모니아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기술적 확신이 아니라 어쩌면 원자력을 선택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에서 비롯된 주장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이트보드에서 일본 이름도 지워졌습니다. 미국은 어떻냐고 물었습니다. 원자력 기술만큼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 아니냐고요. 엔지니어는 맞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덧붙였습니다. 배를 못 만든다고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 상업 조선 산업은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축소됐습니다. 대형 상선을 실제로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가 사실상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설계 기술은 있지만 실물을 만들 인프라가 없다는 건 요리법은 알고 있는데 주방이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미국 이름도 지워졌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이제 이름이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코리아. 엔지니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건조하기 어려운 선박이 LNG 운반선이라고요. 초저온 화물을 싣기 위한 특수 탱크 설계, 극도로 정밀한 용접 기술, 운항 중 발생하는 증발가스 관리 시스템까지 요구되는 기술 집약도가 압도적입니다. 그 LNG 운반선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86%를 넘습니다. 나머지 14%를 여러 나라가 나누어 갖는 구조였습니다. 거기에 원자력 기술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엔지니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거대한 도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수십만 톤짜리 선체가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며 저는 화이트보드 위에 남겨진 단 하나의 이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배를 만드는 나라. 그 나라가 원자력까지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지금 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냐고요? 엔지니어는 잠시 웃었습니다. 개발만 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경쟁이 시작됐다고요. 한국 조선소들 사이에서요. 그 말이 저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아직 이른 일처럼 느껴지는데 이미 그 기술을 두고 국내에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자리를 고쳐 앉으며 더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한 첫 번째 전략은 기술과 규칙을 동시에 장악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한국의 한 대형 조선그룹은 단순히 선박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몇 해 전부터 차세대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기술 기업에 직접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 설계를 완성해 국제 선급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설계 인증이 어떤 의미냐고 제가 묻자 엔지니어는 말했습니다. 국제 선급이 인정했다는 건 이 설계가 실제로 건조될 수 있다는 공식적인 확인이라고요. 더 이상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기업은 기술 개발에 머물지 않고 직접 국제 협의체를 만드는 데 나섰습니다. 여러 나라의 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하는 해상 원자력 에너지 협력 기구였습니다.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해상 원자력 운용에 관한 글로벌 규칙과 기준을 직접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잠시 말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술을 먼저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그 기술이 적용될 규칙 자체를 먼저 설계하겠다는 발상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판 자체를 직접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등장한 건 선박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바지선 위에 원자로가 실린 설계도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물었습니다. 이건 발전소 아니냐고요? 엔지니어는 맞다고 했습니다.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발전소라고요. 이 프로젝트는 선박 추진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정의 공급이 불안정하거나 아예 없는 섬, 오지 해안 도시, 긴급 재난 지역 같은 곳에 이 바지선을 끌고 가서 케이블을 연결하면 그 지역 전체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움직이는 전력 인프라였습니다. 저는 정말이냐고 되물었고 엔지니어는 이미 설계 인증을 받았다고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기술이나 설계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의 또 다른 조선 기업이 미국의 조선소를 직접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조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왜 미국에서 배를 만들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엔지니어는 짧게 답했습니다. 존스법 때문이라고요. 미국에서는 미국 내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 영토 내 조선소에서 건조돼야 한다는 법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미국 해운 시장이 외국 조선소에 사실상 닫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그 벽을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미국 조선소를 사들여 미국 땅에서 직접 배를 만들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전략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술과 국제 규칙을 동시에 확보하는 기업, 바다 위 발전소를 설계하는 기업, 그리고 미국 시장을 직접 파고드는 기업. 세 회사가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 끝이 가리키는 곳은 하나였습니다. 원자력이 지배하는 해양시대였습니다. 저는 창밖에 조선소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천천히 도크 위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니라 산업 전체를 먼저 차지하는 경쟁이라고요. 엔지니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선소 방문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여전히 하나의 질문을 안고 있었습니다. 기술도 이해했고, 경제성도 확인했고, 한국이 왜 유일한 후보인지도 납득했습니다. 세 개의 전략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 바다 위를 달리는 배가 되기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엔지니어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이 배가 정말로 바다를 달리게 될 거냐고요. 엔지니어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다고요? 첫 번째는 항만 규제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항구에는 원자력 추진 상선에 대한 입항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규정이 없다는 건 허가가 난다는 뜻도 막힌다는 뜻도 아닌 그냥 공백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배를 만들어도 항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운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엔지니어는 이 문제에도 현실적인 접근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기에는 전 세계를 누비는 자유로운 항로보다 한국에서 미국, 한국에서 유럽처럼 고정된 컨테이너 노선이 유리하다고요. 정해진 항구끼리만 오가는 구조라면 그 항구들과만 집중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면 됩니다. 모든 항구를 한꺼번에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현재 기술 개발 진행률은 절반 수준이고 목표로 하는 완성 시점은 앞으로 몇 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완료된다고 해서 바로 상업 운항이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검증, 인증, 시범 운항, 규제 승인까지 거치면 실제 상업 항로에 투입되는 시점은 그보다 몇 년 더 후가 될 것이었습니다. 원자력은 원래 그런 산업이라는 엔지니어의 말이 어딘가 담담하게 들렸습니다. 세 번째는 규제 프레임워크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놀랐습니다. 현재 국제회사 사회에서 원자력 상선에 적용되는 규정이 40년도 더 전에 만들어진 기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SMR도 용융 겸 원자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기술을 40년 전 규정에 끼워 맞추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엔지니어는 변화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최근 국제 해사 논의 테이블에서 원자력 상선 안전 기준을 새로 만들자는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어디냐고 제가 묻자 엔지니어는 짧게 답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라고요? 저는 조용히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며칠 동안 적어온 세 가지 조건이 쓰여 있었습니다. 조선 기술, 원자력 기술, 국제 규제 프레임워크, 그리고 그 세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는 나라가 어디냐고 제가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대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도크에서는 거대한 선체가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크레인 소리, 용접 불꽃, 작업자들의 움직임. 이 모든 것이 처음 조선소에 발을 들였을 때와 달라진 건 없었지만 저의 눈에 보이는 것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숙소에서 처음 그 보고서를 열었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7천억 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요. 그리고 연료비 영원, 탄소세 영원이라는 항목 앞에서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던 장면도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숫자들이 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 어떤 기술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지, 그리고 그 기술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를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세계 바다의 에너지를 책임지게 되는군요. 엔지니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해운사들이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5년간 해운 산업을 분석하면서 저는 많은 전환점을 목격했습니다. 연료가 바뀌고 선형이 바뀌고 규제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동력 체계 자체가 바뀌는 순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 처음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숫자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감정보다 데이터를, 기대보다 검증을 앞세웠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조선소 창가에 서서 도크를 바라보던 그 순간 처음으로 숫자를 넘어선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배 가격만 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세계는 25년의 총비용을 계산합니다. 그 계산 앞에서 가장 강력한 답을 가진 나라, 기술도 조선 능력도 국제 규칙을 만드는 힘도 동시에 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저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자원도 땅도 크지 않지만 기술과 사람으로 세계 바다를 움직이는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